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아침 5시, 광문호는 언제나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다. 그는 60평대 저택 안 가장 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른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다. 문호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아내 정혜가 누워있는 방이었다. 문을 열자 특유의 약 냄새와 산소통에 바람 빠지는 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곁으로 다가가 아내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오늘 밤은 무사했군.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통과 의례 같았다. 문호는 아내의 몸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수와 양치를 도와주었다. 쇠약해진 손이 그의 손을 붙잡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간병인인지 남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의 눅눅한 냄새를 조금이나마 지워냈다. 씻고 나온 문호는 주방으로 향했다. 아내에게 줄죽을 꺼내 데우고 먼저 숟가락을 떠서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가 몇 번을 권하자 겨우 삼킨 아내는 다시 힘겹게 침대로 몸을 옮겼다. 그 순간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대저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기척이라곤 병든 아내의 숨소리뿐이었다. 9시가 되자 간병인이 들어왔다. 인사를 건넨 뒤 아내의 상태를 기록하고 침대 시트를 갈고 목욕을 시켜주었다. 방 안은 잠시나마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10시가 되면 파출부가 출근했다. 그녀는 부엌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방마다 청소기를 밀었다. 그때서야 집안은 평범한 가정집처럼 소음이 돌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진 않았다. 점심을 차려주고 함께하지 않은 채 홀로 남겨진 문호는 다시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삼켰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 맛도 없구나. 오후 4시가 되면 파출부가 돌아가고 5시가 되면 간병인도 퇴근한다. 그 순간부터 저택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다. 문호와 아내만이 남은 저녁 시간. 대화는 거의 없었다. 가끔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소리와 약을 찾는 목소리, 고통을 참고 내는 거친 숨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음에 불과했고 책을 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호는 창문을 열어 어둠이 내려앉는 하늘을 바라봤다. 나는 가장이었고 부자라 불렸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집도 이 삶도 감옥 같구나. 그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났다. 외로움과 반복, 그리고 끝나지 않는 형벌 같은 살. 사람은 무시당한 순간보다 존중받는 순간 더 쉽게 흔들립니다. 검사 딸의 결혼이 다가왔다. 의사 사위를 맞이한다는 건 곽씨 집안의 체면을 세울 절호의 기회였다. 문호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결심했다. 이럴 땐 집 한 채쯤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지. 양복을 꺼내 입은 그는 오랜만에 외출을 준비했다.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병인에게 아내를 부탁한 뒤 문호는 강남의 대형 분양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모델 하우스 안은 북적였다. 젊은 부부들, 부모 손에 이끌려 나온 신혼 예비 부부들, 투자자를 자처하는 이들까지.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분주히 상담을 하고 있었지만 문호에게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문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돈이 있어도 늙으면 투명 인간이 되는구나. 그때였다.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단정한 단발머리, 또렷한 눈매, 그리고 가슴팍에 달린 명찰. 분양팀장 박은옥. 어르신, 혹시 상담 원하셔서 오신 거죠?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눈높이를 맞추며 문호 앞에 앉았다. 차가운 물 한 컵을 건네는 손길은 오래된 갈증을 씻어주는 듯했다. 네, 그냥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문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작고 떨렸다. 상담은 달랐다. 다른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던지는 멘트와 달리 은옥은 세세하게 설명했다. 평수에 따른 장단점, 학군과 교통, 노후 생활을 고려한 옵션까지. 그녀는 마치 문호를 가장 중요한 고객처럼 대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경험. 그 단순한 사실이 문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며칠 뒤 문호는 다시 분양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에도 다른 직원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은옥은 멀리서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또 오셨군요. 혼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 한마디가 문호의 목을 메이게 했다. 예,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져서요. 계약 절차는 순조로웠다. 광문호는 오직 딸의 결혼 선물만을 염두에 두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노년 신사, 아직 기품이 남아있는 은퇴자의 모습이었다. 분양팀장 박은옥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정리하며 따뜻하게 웃었다. 아버님,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따님이 무척 기뻐하시겠네요. 말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은 유난히 친절했고 문호는 오랜만에 사람다운 배려를 느꼈다. 저녁 무렵 밖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문호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은옥이 키를 흔들며 말했다. 어르신, 그냥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제 차로 가는 길이니 염려 마세요. 문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옥의 당당한 태도에 이끌려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은 빗소리와 함께 은근한 정적이 흘렀다. 문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병든 아내, 멀리 떠난 자식들, 그리고 혼자 감내해야 하는 긴 하루들. 은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다. 저 사람 외롭다. 하지만 집과 재산은 결코 작지 않겠지. 차는 어느새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다. 은옥이 핸들을 돌려 세운 곳은 규모가 큰 2층 저택. 빗물에 젖은 대문, 관리된 정원, 그리고 웅장한 집의 외관은 은옥의 눈을 사로잡았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호가 인사를 건네며 현관으로 들어가자 은옥은 잠시 창밖으로 그 집을 훑어보았다. 아파트 계약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집이 이 정도라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호의 뒷모습을 보며 은옥의 시선은 바뀌고 있었다. 단순히 따뜻한 팀장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욕망의 불씨를 아는 여자가 된 것이다. 차를 돌려 돌아가는 길, 은옥의 표정은 굳세어졌다. 겉으로는 무해한 친절을 가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광문호,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꿀 열쇠일지도 몰라. 며칠 뒤 은옥은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다시 문호의 저택을 찾았다. 어르신, 지난번 말씀하신 된장찌개 제가 직접 끓여드리러 왔어요. 장바구니에는 달걀, 두부, 채소들이 들어있었다. 문호는 당황했지만 은옥의 밝은 미소에 거절하지 못했다. 아니, 이런 것까지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주방에는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은옥은 능숙하게 냄비를 올리고 국물을 맛보며 말했다. 제가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방식인데요. 어르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가 직접 떠준 수저를 문호는 받아들며 오랜만에 사람이 건네는 온기를 느꼈다. 그러나 은옥의 시선은 주방에만 머물지 않았다. 문호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은옥은 조심스레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병든 정혜가 말라붙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얇은 호흡, 창백한 얼굴, 이제는 대답조차 힘든 상태. 은옥은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이렇게 버텨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는 놓아드려야죠. 곽 선생님도 당신도. 정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대답할 힘조차 없는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은옥의 마음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은옥의 눈은 곧 화장대 위로 향했다. 보석 상자, 금부치, 정리된 골드바들. 잠시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 집, 이 재산 모두가 광문호의 곁에 있는 자의 몫이 될 수도 있겠지.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나눠 먹었다. 문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이런 밥상을 잊고 살았네.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식사해주지 않았거든. 은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문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옥은 자신이 연민의 천사가 아니라 욕망의 주인공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호의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닌 은옥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저녁 무렵 간병인이 퇴근을 하고 대문이 닫히자 저택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60평대 집이라는 거대한 공간은 고작 두 사람, 문호와 정혜의 거친 숨결과 신음으로만 채워졌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문호는 늘 그렇듯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면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어왔다. 그 소리는 문호에게 남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나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함께해야 하는가라는 절망을 새겨 넣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미 집을 나갔어야 할 간병인이 다시 온 줄 알았던 문호는 문 앞에 서 있는 은옥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검은 원피스에 가볍게 젖은 머리카락, 빗속을 뚫고 온 흔적이 옷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직도 혼자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걱정돼서 들렀어요. 은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숨어 있었다. 문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들였다. 식탁 위에는 아까 함께 끓여 먹었던 된장찌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은옥은 그릇을 치우려다가 멈추더니 의도적으로 작은 탁상등만 켜고 주방 불을 껐다.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곽 선생님,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아내분을 지키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속뜻은 모호했다. 문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낮게 대답했다. 나는 아직 남편이야. 아내가 저 방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까지 흔들려선 안 되지. 그러나 말끝이 흔들렸다. 문호 자신도 이미 선을 넘고 싶다는 마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은옥이 문호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 올렸다. 차갑게 젖어있던 그녀의 손이 닿자 문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곽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 삶도 찾으셔야죠. 은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위성을 담은 듯 단단했다. 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아직 정혜가 살아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다니. 그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은옥은 조용히 일어나 문호의 등 뒤로 다가왔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문호의 셔츠에 스며들었다.
저분은 곧 떠나실 거예요. 더는 붙잡지 마세요.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이는 그 말은 문호의 마지막 방어선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문호는 눈을 질끈 감고 돌아섰다. 그리고 거칠게 은옥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정혜의 신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금단의 선을 넘고 말았다. 행위가 끝난 뒤 문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퍼지며 방 안에 어른거렸고 그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트이지? 은옥은 마치 예견된 일이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곽 선생님, 이제는 이 집이 위험해요. 간병인도 있고 파출부도 있고 따님도 곧 결혼하시잖아요. 그녀는 눈빛을 고정시키며 한마디를 던졌다. 새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문호의 시선이 창밖의 비로 향했다. 딸을 위해 준비한 결혼 선물이 은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로 인해 두 사람의 미래처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환각 같은 기분에 휘말려 갔다. 그날 밤 문호는 더 이상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은옥과 함께 새로운 파국으로 향하는 공범이 되어 있었다. 새 아파트는 원래 딸의 결혼 선물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다. 거실에는 은옥이 직접 고른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주방에는 그녀가 사온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문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늦게 찾아온 신혼을 누리는 남자처럼 웃음을 지었다. 곽 선생님, 여기선 우리 둘뿐이에요. 은옥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문호는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딸에게 줄 선물로 산 건데. 은옥은 잔잔히 웃으며 문호의 손을 잡았다. 곽 선생님 따님은 검사잖아요. 능력 있고 잘 살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굳이 집까지 선물해야 할 필요는 없죠. 이 집은 선생님 몫이에요. 그 말은 문호의 마지막 양심까지 무너뜨렸다. 아내의 병실로 돌아가면 들려오는 신음, 차가운 양 냄새. 그러나 이곳 새 아파트에서는 은옥의 웃음과 따뜻한 체온만이 그를 맞았다. 문호는 서서히 남편이라는 역할에서 멀어지고 연인이라는 환상에 취해갔다. 하지만 세상은 오래 속아주지 않았다. 먼저 눈치챈 건 간병인이었다. 자주 외출하는 문호, 저녁마다 달라진 표정, 그리고 은근슬쩍 묻어나는 향수 냄새. 간병인의 수군거림은 곧 파출부의 귀에 들어갔고 마침내 검사인 딸 광미유의 귀에도 들어갔다. 미유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녀는 직접 아버지를 뒤쫓기 시작했다. 법조인으로서 길러온 직감이 아버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미유는 결국 새 아파트 앞에서 아버지와 은옥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고 은옥의 손에는 결혼 반지 대신 새 집 열쇠가 들려 있었다. 그 시각 병든 아내 정혜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한때 국밥집에서 가스불 앞에 서서 40년을 버티며 가족을 일으킨 그녀는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떴다 감았다. 간병인에게서 전해 들은 소식을 어렴풋이 짐작한 듯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며칠 뒤 문호는 은옥과 함께 새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다. 이제야 살 것 같다. 그가 말하자 은옥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문호 앞에는 딸 미유가 서 있었다.
차갑게 굳은 눈빛, 서류 가방을 든 손, 그리고 떨리는 입술. 아버지,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긴 뭐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문호는 무너져 내리는 듯 주저앉았다. 미우야, 나는 그냥. 그러나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광문호의 삶은 갈라졌다. 아내의 희생으로 일군 부와 가족의 명예는 한순간의 외로움과 유혹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새 아파트에 남은 것은 고급 가구와 와인잔, 그리고 한 집안을 파멸로 끌어내린 금단의 흔적뿐이었다.